유튜브 채널은 뭐 이게 언론 기관으로서의 어떤 뭐 저희 그런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계속 해 왔던 거고. 그게 제가 뭐 김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채널이 있는 것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고 몰랐었는데, 딱 나와서 1년 반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 봤던 게 이제 찌양씨 사건이었던 거죠. 와, 백주대낮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찌양씨의 뭐 과거에 밝히고 싶지 않아, 뭐 명분은 그렇게 내세운 거죠. 찌양씨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에 관해서 구제역 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레카들이 찌양씨를 공격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런 것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뭐 보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진실은 그리고 나서 본질은 찌양씨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서 받았던 아주 괴로운 일들을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폭로하는 거죠, 가세연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찌양 씨한테 돈 받으려고 협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협박한 사람들이 있고 그 공익적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보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찌양 씨가 밝히고 싶지 않은,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막 밝히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찌양 씨 쪽이 반발을 하니까 저기 뭐 "사과해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더 심한 걸 까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송을 해 나가는 걸 그 작년에 제가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런 정도의, 제가 봤을 땐 명백하게 범죄 행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협박이 아니고 그게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면 어떤 게 안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말씀도 한번 드렸었지만은 그에 대해서 최근에 저기 민사법원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저기 그 김소연이 했던 방송에 대한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법원의 판단도 있었었고,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죠. 어느 법조인이 보더라도 그런 방송이 허용된다? 그 내용을 알고서 보는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 대낮에, 백주대낮에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원장이 11년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맡으면서는 뭐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도 많이 보지만 주로 이제 기업 관련된 사건들이고, 일을 하면서 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김 원장이 기본적으로 개인 사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충격을 그때 받았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올 초에 어쨌든 이제 뭐 찌양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근데 강남경찰서 이걸 불송치하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 불송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뭐 제가 가세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거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찌양씨 사건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김세론 씨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 가짜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김수현 씨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찌양씨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김세희가 막 무슨 축하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찌양 사건 불송치에 대해서 강남경찰서가 이렇게까지 써줄 줄 몰랐다고 막 그 감탄하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해도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잘못 준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제가 공적으로 이미 이슈가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진 사건에 관한 제3자로서 전문가로서의 논평이었던 거죠, 저의. 그걸 가지고 이제 김소연이 최근에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여튼 뭐 이따 고소장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이. 예. 제가 요거를 하면 분명히 또 이제 모욕죄로 저를 고소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가짜 제보자를 활용하고 그런 동일한 측면에서 김새로운 씨의 생전 카톡을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이미 뭐 김세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너는 그 믿었을 뿐이다. 그 뭐죠? 저기 그 미성년자 시절에 찍은 사진이다."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다. "그게 성인이 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는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이미 방송에서도 한 걸로 알고, 그런 얘기들을 수사기관 가서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씁쓸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족들도 고소가 됐기 때문에 유족들과 김세희가 공히 수사기관에 가서 "우리 딸이 김세론이
그 시점에 한 말과 카톡 자료와 이런 것들 우리는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 라고 변명할 것이 분명해 보여서 그게 참 씁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뭐 어떤 제보자 이번에 뉴저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나는 믿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모두 정당화될 것 같으면 그럼 명예훼손죄라는 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느냐의 측면에서 이걸 들여다보게 될 텐데 사실은 뭐 제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자회견 보면서 이게 진실된 거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가세현을 정말 추종하고 김서희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는 다수의 이상한 사람들 빼면은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세현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면은 다들 거짓이라고 알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그 전직 기자와 현직 변호사가 몰랐다. 그게 거짓일 가능성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신뢰했을 뿐이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면 그게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다 뭐 저한테는 물론이거니와 뭐 하나도 팩트 체크를 강경윤 기자, 뭐 이진호 씨, 그리고 뭐 강용석, 변희재 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믿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부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세론의 카톡을 믿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발신자가 김수현 씨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못 가고 지금 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돌거나 또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김수현과 주고받은 카톡이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그걸 뒷받침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2000 그 사진 비싹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김세론 씨가 이제 그 지인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뭐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죠. 그게 그 시점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3자인 제가 좀 깊이 들여다봐도 나오고 이미 골드 메달리스트에서 그 김수현 씨가 저기 반박 기자회견 할 때 한번 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뭐 김수현 씨가 많이 울고 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하려는 얘기들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오히려 막 그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가세현이 저기 같은 애들이 범죄 집단이 노리고 의도하고 또 이제 선동하고 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여러 레카 변호사들이 좀 뭐 비방하고 뭐 같이 동조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제 비판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말들이 사실 다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저기 반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해서만 들여다봐도 김세론이 생전에 보냈다고 한 그 카톡이 그 시점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다. 특히 그때 뭐 미성년 시절에 16살 때 찍은 사진이다라고 한 부분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김세론 씨가 그때 작성했던 그 입장문 초안이라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붙인 유일한 증거 자료가 거짓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가족들, 유족들이 몰랐을까? 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그냥 그 정도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때 진실이라고 믿었군요.' 뭐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설마.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만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도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60% 70% 80%의 확률로 '이거는 김세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점점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공격을 받은 거고요. 정말 확신을 한 시점은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거죠. 언제까지 까겠다고 하고 나서 전혀 까지 못하는 일들까지 갔을 때는 이거는 100% 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냥 김세론의 카톡을 믿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서 이거를 뭐 인정해 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소아성애자라고 방송을 하고 참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냥 고상록 변호사라는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어떤 변호사가 그 미국에 거주하는 공익 제보자를 그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다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일단 주장하고 지르고 버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세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소아성애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무조건 가장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얘기로 대중들을 기망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뭐 불같은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뭐 연예부장인가요? 김용호?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 톱스타들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 가지고 그 공격을 퍼붓도록 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런 걸 잘하는 가짜뉴스 폭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까지 벌이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언뜻 떠오르는 것들만 봐더라도 뭐 김건모 씨 사안이라든가 뭐 이근대위 씨 사안이라든가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 다 깊이 봤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근데 찌양식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런 집단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 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수사 결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뭐 예 사필 규정으로 갈 거다라는 점은 확신하고요. 특히 고상록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진우 씨하고 뉴진스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다가 어느 시점에 콜라보를 하기로 해서 이 다른 차이를 오히려 드러내고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좀 오히려 저는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콜라보 방송을 한 번 한 거거든요, 1월 달에. 저희 사이에 무슨 뭐 금전 거래가 있거나 업무상의 관계가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준호 씨하고는. 예. 갑자기 제가 무슨 뭐 특수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저를 뭐 살인 교사 몰아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김세희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검증이나 의심 없이 도와주는 뭐 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부지석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이죠. 예. 예.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하고 상관없이 채팅 보면서 그냥 이렇게 쭉 말씀드리게 되네요. 예.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김수현이 가장 역대급으로 당한 건 사실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김수현 씨에 대해서 저는 뭐 하여튼 뭐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특별한 팬이라든가 뭐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김수현 씨가 나온 드라마들 재밌게 본 것들이 있고 그냥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여러 배우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 신중하게 보자.' 이런 목소리를 처음에 좀 내기 시작하면서 좀 지켜봤던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여기 4 번에 뉴진스와 김세론이 무슨 관계 이렇게 써 놨잖아요. 팀 버니지한테 막 당하고 나서 예 뉴진스에 대해서 이건 성급한 계약 해지나 일방적인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세론 씨가 돌아가셨고 갑자기 불길처럼 저기 치솟는 여론이 이제 "이진호 씨 때문에 죽었다." 이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그때 좀 부각됐었잖아요. 그때 권영찬과 그 김세희가 공격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와 가지고 막 댓글들이 팀 버니즈를 중심으로 한 애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세론을 이진호가 공격하듯이 이진호와 친한 고상록과 이진호가 뉴진스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댓글들이 달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노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김세론과 뉴진스가 무슨 관계냐. 아무 상관이 없는 저기 그 사안인 거죠." 김세론 씨가 처하고 있었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멀쩡히 있던 회사에서 법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이미 뭐 수십억의 정산을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사실은 그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게 사실 뉴진스 개인들을 회사가 핍박하고 하는 문제이기에 앞서서 그런 프레임으로 이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거죠, 사실은. 이제 미니진과 하이브 사이에서의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뉴진스가 참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을 위해서 또 그게 맞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쭉 제가 논평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하여튼 미니진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움직이는 여러 극성 팬덤, 미니진의 팬이라고 봅니다, 저는. 팀 버니지를 포함해서. 걔네들이 이제 뉴진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김세론 씨가 사망하면서 그 프레임을 적용해서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서 논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채널에서의 댓글의 여론은, 아니 저기 이 김세론, 김수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다루고 싶지 않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시점에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팀버니지하고 맞서서 뭔가 제가 얘기해오던 합리적인 의견이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저는 그 시점만 해도 상당히 하여튼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서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넘쳤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막 구독자들도 많이 늘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사회적으로 영향도 많이 이제 미치게 되는 것들도 보면서 책임감도 더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의견을 내에 있어서는 거침없이 했었던 이제 가장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김세론 씨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를 공격하는 어떤 여론들에 대해서 이거 신중하게 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본 다음에 좀 논평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들어본 게 계기가 됐었고요. 이후에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이제 처하게 된 거니까, 참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정한 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재밌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뭐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나서 사실 현타가 온 것도 사실이고, 이게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김소연 같은 여자를 상대해야 된다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타격이 정신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누군가가 길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막 똥을 묻히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묻는 거는. 그랬을 때 그 시점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 더디더라도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당연히 갈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런 공격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봐왔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까지 저는 갑니다. 예. 여러분들 서로도 아시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네요. 예, 서로 인사를 하시고 하시는.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를 어디 있지? 예, 스레드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저 이게 약간 뭐 반말로 하고 이런 게 좀 어색하고 해가지고 계속 안 하다가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변호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고민 끝에 저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이제 제가 재작년에 퇴사하고 나서 바로 개업한 게 아니고 작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미니진 기자회견이 터졌고, 그거 논평하면서 법률 이슈를 논평하면서 동시에 이제 변호사 업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요즘에 하다 보니까 개업 변호사로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동안에는 변호사 업에 올인했던 것은 아니고, 좀 유튜브를 하더라도 제 업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사회사건 다루면서 이렇게 좀 많이 해왔었는데, 변호사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최근에 좀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자체도 뭐 제가 변호사 수임이라든가 사건 의뢰, 사건 상담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뭐 유튜브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스레드가 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채널이 된다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영상 올린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사실은 그 김세희를 고소하고 김소연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그냥 제가 AI로 사용한 영상 말고는 안 올렸었는데, 주로 게시글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레드하고 좀 결부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스레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첫 글인데요. 김현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앞부분 얘기 좀 할게요. 좀 요즘에 그냥 근황이라든가
그냥 뒷부분 얘기를 뭐 두서없이 답변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런 말씀들 들어야게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진짜 지난 시간이 이제 저는 계속 큰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삼성전자 4 년을 다니고 제가 로스쿨 1 기거든요. 서울대 로스쿨 1기 3년 졸업하자마자 김현장에 가서 11 년을 다녔던 거니까 계속해서 저는 이제 뭐 대학 졸업한 이후에는 큰 회사 소속으로서만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이제 끝에 재정에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상사가 없죠. 저희 법무법인 필은 뭐 1년 만에 지금 변호사님 숫자가 거의 30명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좀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너별로 각자 업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에 김현장 출신이라든가 뭐 법원, 검찰 출신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많이 좋은 분들 계셔 가지고 사건들을 제가 수임을 하더라도 좀 같이 하실 만한 분들을 같이 모셔서 팀을 짜서 이렇게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절반은 독립적이고 또 제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사무실 내 인프라를 제가 다 활용해서 하고 또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김현장 다녔을 때와 비교해서 아주 자유롭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 눈치 상사라든가 누구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런 삶을 또 추구했었고요. 김현장 다니면서도. 나오고 나서 한 그렇게 산 시간이 한 2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다시 한번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돌아보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미 이런 자유를 원했을 때도 알고 있죠. 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달성된다고 해서 그냥 행복이 바로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은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대학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반면에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어떤 결핍, 절박함 이런 것도 항상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도 그거로써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진작부터 예견하고 사실 알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가장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 자유로운 삶 그게 이제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고 또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어떤 사업이나 투자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절박하게 느끼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게 한 9년 전, 10년 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김현장 다니면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사업도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자유를 얻어도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시점에는 아주 좀 절박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2 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어떤 삶을 지금 진짜 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좀 타이밍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하여튼 뭐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통계들이 쪼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층의 연령대층이라든가 주로 제 연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딱 중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분들 그리고 연배가 뭐 40대 분들, 50대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뭐 김수현 씨 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좀 그렇게 좀 분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사실은 그냥 그런 김소연한테 공격을 받고 여러 현타를 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서 '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 좀 고민을 하면서 주변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쪼끔 늦은 제가 80 년생인데요. 1980 년생이어서 지금 45 살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됩니다. 예. 여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인데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항상 뭔가 부족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냥 어린 시절은 뭔가를 잃어가고는 그냥 미완의 완성되지 않은 어떤 존재이고 이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가는 능력 있는 어른이 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제 아이를 보면서는 그냥 제 아들처럼의 삶이 좀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되어 있는 삶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워낙 유쾌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잘 잤다.' 이렇게 하고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새로운 거 배우면서 즐겁게 배우고 또 저나 이제 와이프나 서로 스트레스 안 주려고는 이제 노력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얘가 막 빡세게 공부를 시킨다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약간 좀 늦게 애를 낳기도 했고 저나 와이프가 저는 치과 의사인데요. 뭐 사실은 저나 아내나 둘 다 서울대를 나오고 뭐 전문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를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세상도 이제 많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막 무조건 막 공부를 빡세게 시켜 가지고 막 대치동 보내 가지고 막 어떤 그런 입시 트랙을 탄다든가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보내는데도 뭐 사실은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긴 하는데 좀 놀이학교 같은 데를 보내요. 그래서 즐겁게 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렇게 환경으로 좀 키우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얘가 아침에 기분 좋게 깨어나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또 배우고 그리고 그냥 밤에 그렇게 잠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삶이 이미 완성돼 있는 것 같다.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소연, 가세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도 제가 마음속의 평온이나 이런 좀 그 자유로움, 행복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 자식은 뭐 제가 컸던 환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했지만 제 아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얘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 너그러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좀 '그렇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는 일이든 유튜브든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든 그래서 너무 하여튼 성과를 내되 저의 삶의 평온을 깨는 방식으로는 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요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